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을 완전히 추방시켰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굴욕적 패배, BBC는 아시아 농업 기술의 한계라고 보도했죠. 절망의 대륙 아프리카, 2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세네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거대 종자회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 같은 소국이 우리와 경쟁한다고. 하지만 바로 그때 컨테이너 숙소에서 나온 30명의 한국인들이 마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일을 한국이 해내자 아프리카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고 미국 기업은 영구 추방당했습니다. 대체 1970년대 풀뿌리를 먹던 한국이 숨겨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아프리카 전체를 바꾼 기적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공유하며 시청하시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농업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는 톰 워커입니다. 32살인 지금도 아프리카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유럽연합에서 저를 아프리카 세네갈로 파견했어요. 기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사실 그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나 케이팝 정도.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만 이번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남쪽으로 100여십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부터가 절망적이었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마른 땅, 갈라진 논들, 그리고 메마른 강바닥들이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실제로 마을에 도착해서 본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맨발로 풀뿌리를 캐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 아이들의 배는 심하게 부풀어 있었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가이드로 함께 온 현지 공무원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서 농사를 완전히 포기한 가구가 마을 전체의 70%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원래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8살 때 극심한 기근을 경험했었거든요. 제 동생 알렉산더는 그때 불과 5살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평생 기아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농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세네갈 마을에서 본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어린 동생 알렉산더와 겹쳐 보이자 저는 현장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거든요. 함께 온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 이장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심던 벼 품종으로는 물이 부족해서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물도 대부분 말라버렸고 강물도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죠. 설상가상으로 국제곡물 가격까지 폭등해서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려면 마을 전체 연간 소득의 몇 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가축도 다 팔아치웠고 집안의 귀중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모두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임시로 마련된 숙소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는데 그 목소리 자체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왜 아직도 기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굶주린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나요? 왜 우리는 계속 굶어야 하나요? 저는 꿈속에서도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알렉산더의 모습도 계속 나타났는데 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는 그 아이들을 구해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유럽연합에서 파견된 다른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경제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식량 지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농업기술자는 서구의 최신 농업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식량 지원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서구의 농업기술은 이곳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세네갈 정부의 예산으로는 그런 고급 기술을 도입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절망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저는 절규했습니다. 왜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는 해답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 해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답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올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목격한 절망의 현실이 곧 희망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네갈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다카르의 정부 청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세네갈 농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는데 거기서 저는 제임스 코너라는 인물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임스 코너는 50대 중반의 미국인으로 글로벌 종자회사인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의 아프리카 지부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첫인상은 매우 세련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뭔가 석연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코너는 능숙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세네갈 정부 관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유전자 변형 종자를 소개했어요. 이 종자를 사용하면 극한 가뭄 상황에서도 기존 품종 대비 3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너가 보여준 시연 동영상에는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서도 풍성하게 자라는 벼들이 나왔거든요. 그는 마치 구세주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와 계약만 체결하시면 한 달 안에 전국의 농가에 종자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왜 지금까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대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사용 사례나 장기적인 안전성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코너의 얼굴에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안전성 검증은 완료됐습니다. 다만 각국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서 아직 대규모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세네갈이 아프리카 최초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을 들어보니 더욱 의구심이 들었어요. 농민들은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수확한 벼에서 나온 종자는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게다가 특수한 비료와 농약도 함께 구매해야 했는데 그것들도 모두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에서만 공급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농민들을 영구적으로 종자회사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 아닌가요? 만약 회사가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코너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된 관료들에게 묻혀버렸어요.
세네갈 농업부 장관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코너에게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즉시 해결책을 제공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 검토를 시작하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덫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급히 유럽연합 본부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주권 국가의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원칙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인터넷으로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회사는 이미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농민들을 종자 의존 상태로 만든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종자 가격이 10년 만에 5배나 올랐고 태국에서는 전통 품종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보고서들을 발견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의 유전자 변형 종자는 초기에는 높은 수확량을 보이지만 몇 년 후부터는 토양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분명히 이 계약은 세네갈 농업에 재앙이 될 텐데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코너는 정부 고위층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를 세네갈 농업의 혁신적 전환점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농업부를 찾아가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담당 관료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교묘한 경제적 착취 구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코너 같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프리카 농민들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온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세네갈 농업부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팀이 다카르에 도착했으니 함께 면담을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임스 코너가 이미 계약을 성사시킨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한국 팀을 처음 만난 건 농업부 회의실이었습니다. 팀장인 조민호라는 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4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좀 까칠해 보였어요.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고 말투도 상당히 직설적이었거든요. 조민호 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의 문제점들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전형적인 종자 제국주의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종자 제국주의라니 이런 표현을 쓰는 외국인을 처음 봤거든요. 조민호 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구 대형 종자 회사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항상 쓰는 수법이죠. 처음에는 달콤한 조건으로 접근해서 전통 종자를 몰아내고 나중에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민호 팀장의 태도가 너무 냉소적이어서 저는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다소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조민호 팀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더라고요. 대신 내일 허문의 교수님을 만나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시면 모든 게 이해될 거라고 했어요. 허문의 교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조민호 팀장의 눈빛이 갑자기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농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통일벼를 개발하신 분이죠. 통일벼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름부터가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조민호 팀장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이튿날 오전, 저는 한국팀의 임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문의 교수를 처음 만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78살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흰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에서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허문의 교수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톰 워커 박사님이시군요. 조민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농업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말투는 조민호 팀장과는 정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문의 교수는 한국의 농업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한국도 지금 아프리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민 대다수가 굶주렸고 쌀 한 톨이 정말 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때 한국 사람들도 풀뿌리를 캐먹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허문의 교수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소나무 껍질로 만든 죽을 먹고 자랐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런 시절을 겪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허문의 교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학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바로 통일벼라는 품종을 개발한 거였어요. 기존 품종 대비 수확량이 30% 이상 늘어났고 병충해에도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어요. 굶주리던 나라가 쌀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뀐 거죠. 허문의 교수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허문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경험을 아프리카와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 팀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굶주림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기에 아프리카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허문의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종자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희망을 나누러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짜 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조민호 팀장의 까칠함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분은 완벽주의자였지만 그 내면에는 뜨거운 사명감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절망적이었던 아프리카의 현실에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져온 기적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허문의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팀이 가져온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본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조민호 팀장이 저를 다카르 외곽의 실험 농장으로 안내해 준 거였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 간 사람이 바로 사라 은베키였어요. 28살의 세네갈 출신 농업연구원이었는데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국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요. 제임스 코너 같은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장기적인 비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실험 농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조건의 땅에서 서로 다른 벼 품종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기존 세네갈 품종은 키도 작고 이삭도 빈약했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이슬리라는 품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슬리는 통일벼를 세네갈 기후에 맞게 개량한 품종이라고 했어요. 키도 훨씬 크고 이삭도 풍성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뭄에도 잘 견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민호 팀장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기존 품종 대비 물 사용량은 30% 줄이면서도 수확량은 4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라 은베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본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찾던 바로 그거잖아요. 한국 팀은 단순히 종자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재배 기술부터 시작해서 수확 후 관리 심지어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을 무료로 전수해 준다는 점이었어요. 조민호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립을 도우러 왔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제임스 코너가 세네갈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정치적 로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기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너는 교묘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세네갈 정부 내부의 부패 관료들을 이용했어요. 갑자기 한국 팀의 실험 농장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가증에 문제가 있다느니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죠. 사라 은베키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이에요.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코너에게 매수된 상태였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민들의 반발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 우리 전통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식의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분명히 코너 측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지만 농민들은 쉽게 현혹됐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힌 거죠. 한국 팀도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조민호 팀장의 표정이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라 은베키가 저에게 말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슬리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한국 유학 시절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한국 농민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기술 개발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성공을 원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임스 코너의 방해 공작이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급기야 세네갈 정부에서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단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밤 저는 조민호 팀장과 길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솔직히 이런 일은 예상했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조민호 팀장의 눈빛에서 저는 불굴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허문의 교수님의 제자답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슬리는 분명히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팀이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코너 같은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슬리라는 희망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한국 팀에 대한 압박이 절정에 달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제임스 코너가 마침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세네갈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바로 외국 농업 기술의 안전성 검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제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프로젝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청문회 당일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는 농업 관련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가득 차 있었어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임스 코너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의 장기적 부작용, 토양 오염 가능성, 생태계 파괴 우려 등등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근거 없는 추측들 뿐이었어요. 더욱 교묘한 건 코너가 한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기술은 아직 서구 수준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렸어요. 아프리카 같은 민감한 환경에서는 검증된 서구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호 팀장도 반박 기회를 얻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의원들은 형식적인 질문만 던질 뿐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한국 기술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식으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농민 대표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이 와서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외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써온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식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조직된 것 같았지만 언론에서는 농민들의 자발적 의견으로 보도했어요. 사라 은베키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완전한 조작이에요. 저 농민들은 대부분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과 계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받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도배됐어요. 세네갈 국영방송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민영 방송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코너가 얼마나 치밀하게 언론 플레이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던 농업부 장관마저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조민호 팀장은 연일 정부 관료들을 만나며 해명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처럼 보였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서도 절망감이 역력했어요.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슬리라는 희망의 기술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묻혀버리는 건가요? 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며칠 후였습니다. 세네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한 거예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결국 돈과 권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구나. 진짜 좋은 기술도 정치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어린 시절 동생 알렉산더를 구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한국 팀도 철수 준비에 들어갔어요. 조민호 팀장은 마지막까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허문회 교수님께 상황을 보고하는 조민호 팀장의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라 은베키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오장 위기의 순간. 한국 팀에 대한 압박이 절정에 달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제임스 코너가 마침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세네갈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바로 외국 농업 기술의 안전성 검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제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프로젝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청문회 당일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는 농업 관련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가득 차 있었어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임스 코너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의 장기적 부작용, 토양 오염 가능성, 생태계 파괴 우려 등등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근거 없는 추측들 뿐이었어요. 더욱 교묘한 건 코너가 한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기술은 아직 서구 수준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렸어요. 아프리카 같은 민감한 환경에서는 검증된 서구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호 팀장도 반박 기회를 얻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의원들은 형식적인 질문만 던질 뿐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한국 기술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식으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농민 대표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이 와서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외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써온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식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조직된 것 같았지만 언론에서는 농민들의 자발적 의견으로 보도했어요. 사라 은베키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완전한 조작이에요. 저 농민들은 대부분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과 계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받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도배됐어요. 세네갈 국영방송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민영 방송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코너가 얼마나 치밀하게 언론 플레이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던 농업부 장관마저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조민호 팀장은 연일 정부 관료들을 만나며 해명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처럼 보였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서도 절망감이 역력했어요.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슬리라는 희망의 기술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묻혀버리는 건가요? 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동생 알렉산더를 구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며칠 후였습니다. 세네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한 거예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을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결국 돈과 권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구나. 진짜 좋은 기술도 정치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25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한국팀도 철수 준비에 들어갔어요. 조민호 팀장은 마지막까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허문회 교수님께 상황을 보고하는 조민호 팀장의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라 은베키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공항으로 향하는 차를 예약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카르의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결국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동생 알렉산더를 구하지 못했듯이 이번에도 굶주린 아이들을 도울 수 없었구나. 그런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라 은베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울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톰,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떠나면 진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임스 코너 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 마을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진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5살짜리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졌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 봤던 그 아이들 기억하죠? 그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알렉산더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5살배기 동생이 제품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형, 나 배고파. 언제 밥 먹을 수 있어?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톰, 당신이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한국 팀도 철수할 거고 제임스 코너가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굶어야 해요. 평생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라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굶어야 해요. 그때 문득 허문의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리고 조민호 팀장의 말도 생각났어요.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립을 도우러 왔어요.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동생 알렉산더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세네갈의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일어서서 탑승구를 등지고 공항 밖으로 향했어요. 다시 다카르로 돌아온 저는 곧장 한국팀 숙소로 향했습니다. 조민호 팀장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톰 박사님, 비행기 놓치신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함께 끝까지 해봅시다. 조민호 팀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단을 발표했고,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부를 통하지 말고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였어요. 세네갈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민호 팀장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줄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거죠. 사라 은베키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돌아온 걸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역시 당신을 믿었어요. 이제 뭘 할 건가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이슬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사라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대통령이 다음 주에 농촌 지역 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조민호 팀장도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허문의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다시 투지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을 파악하고 이슬리로 직접 밥을 지어서 맛보게 하는 방법을 구상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성공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률을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동생 알렉산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세네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운명의 선택 앞에서 저는 희망을 택했어요. 대통령 순방 당일, 저희는 새벽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네갈 대통령 마키 살이 농촌 지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그가
들릴 예정인 작은 마을에 미리 가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하는 도박이었어요. 조민호 팀장은 이슬리로 직접 밥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이 가마솥과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사라 은베키는 현지 언어로 대통령에게 호소할 준비를 했고 저는 영어 통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경 대통령 수행단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일렬로 늘어서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서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을 한쪽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통령 마키 살이 차에서 내렸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서민적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온화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이 마을을 둘러보며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저희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영양실조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불과 6살 정도로 보였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즉석에서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는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나요? 마을 이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예, 카카. 요즘 들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움직였어요. 사라 은베키가 앞장서서 대통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카카,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막아섰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세네갈 농업연구원 사라 은베키입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가져왔는데 정치적 이유로 묻혀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분들이라고요? 어떤 기술인가요? 조민호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카카, 저희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팀입니다. 아프리카 기후에 맞는 고수학벼 품종을 개발했어요. 대통령은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중단했다고 들었는데요. 조민호 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용기를 내서 나섰습니다. 카카,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슬리로 직접 밥을 지어서 드셔보시면 모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밥을 지어서 보여주겠다고요? 조민호 팀장이 즉석에서 간이 가마솥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리 쌀을 씻어서 물에 담그고 장작불을 피워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대통령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쌀인가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카카, 이 쌀은 한국에서 개발한 통일벼를 우리 기후에 맞게 개량한 품종이에요. 물을 적게 써도 수확량이 4배나 늘어납니다. 가뭄에도 강하고 영양가도 훨씬 높아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조민호 팀장이 이슬리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생각보다 농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수확량이 정말 4배나 늘어날 수 있나요? 부작용은 없고요. 30분 후 드디어 밥이 완성됐습니다. 조민호 팀장이 정성스럽게 밥을 퍼서 대통령 앞에 내놓았어요. 카카, 직접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희망의 맛입니다.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대통령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한참 씹어보고는 말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쌀인가요? 맛이 정말 좋은데요? 조민호 팀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카카. 바로 이곳 세네갈 땅에서 자란 이슬리입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맛있는 쌀이 우리 땅에서 자랄 수 있다니.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갑자기 멈춰서 먼 곳을 바라봤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굶어본 적이 있어요. 1950년대였는데 가뭄이 심해서 온 가족이 며칠씩 굶었었죠. 그때의 배고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굶주림을 모르고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수행원들을 불렀어요. 지금 즉시 농업부 장관을 여기로 부르세요. 그리고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과의 계약건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수행원들이 깜짝 놀라며 급히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과 정식 계약을 준비하세요. 이런 기술을 정치적 이유로 묻어둘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반전이 가능한 건가요? 대통령의 결정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1년 후인 2019년 3월, 저는 다시 세네갈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유럽연합 특별조사단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아프리카 농업협력 프로그램의 자문위원 자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다카르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길가 곳곳에서 푸른 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메마른 땅이었던 곳에서 이슬리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농민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차 있던 예전과는 달리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었거든요. 조민호 팀장과의 재회는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까칠한 면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톰 박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제가 처음 방문했던 그 마을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풀뿌리를 캐먹던 그곳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이슬리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확을 앞둔 벼들이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톰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절망에 차 있던 그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통통하고 건강해져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안겼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맛있는 쌀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렉산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바랐던 일이 드디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조민호 팀장이 자세한 성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슬리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10만 헥타르를 넘어섰고 평균 수확량이 기존 품종 대비 3.8배 증가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농민들의 소득이 평균 400%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농민들의 자신감,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세네갈 농민들은 더 이상 외국 종자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어요. 사라 은베키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네갈 농업부 차관보로 승진해서 아프리카 전역의 이슬리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톰, 당신이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때 떠났다면 이 모든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제임스 코너의 음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결과 코너가 세네갈 관료들을 매수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났어요. 아그리테크 인터내셔널은 세네갈에서 영구 추방됐고 코너는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세네갈의 성공 사례를 본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한국과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가나,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19개국이 이슬리 도입을 원한다고 했어요. 허문의 교수님도 세네갈을 방문하셨습니다. 79살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직접 논을 돌아보시며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 줄 아셨나요? 허문의 교수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한국의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사 잔치를 열어줬는데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봤어요. 비록 세네갈 아이들이 부르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그림을 건네줬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한국 국기와 세네갈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이슬리 논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아저씨들. 이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민호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한류죠.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한류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한류였어요. 귀국 전날 밤 저는 혼자 이슬리 논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출렁이는 벼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굶주림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나라이기에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과학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기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 19개국에서 이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이 쌀로 지은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들이 꿈꾸는 미래 속에는 언제나 한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도전 정신. 아프리카의 새로운 아침을 연 것은 바로 이런 한국의 힘이었어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과 정성으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